서울 도심 오후 2시. 햇살은 밝았지만 버스 안은 답답하고 무거웠다. 최인섭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한 걸음씩 버스에 올라탔다. 노약자석 앞에 섰을 때 그 자리는 이미 누군가 차지하고 있었다. 짧은 머리에 검은 선글라스, 팔뚝엔 큼직한 용 문신. 젊은 남자는 다리를 벌리고 앉은 채 음악을 크게 틀고 있었다. 최인섭은 조심스레 말했다. 저기 자리 좀 비워줄 수 있겠소? 남자는 한쪽 이어폰을 빼며 짜증스럽게 바라봤다. 뭐요, 영감? 내가 힘들어서 앉은 건데 뭐가 문제야? 버스 안은 조용해졌다. 몇몇 승객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피했다. 최인섭은 억지로 웃으며 미안하고 몸을 돌리려 했지만 남자가 갑자기 발을 뻗어 그의 지팡이를 치며 비아냥댔다. 힘없으면 집에 계시지 왜 돌아다녀 진짜.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중심을 잃은 최인섭은 그대로 무릎을 꿇듯 넘어졌고 모자가 벗겨져 구겨진 채 버스 바닥에 굴렀다. 일순 버스 안은 숨죽인 정적만 감돌았다. 그때였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하시죠. 모두의 시선이 버스 뒷문 쪽으로 향했다. 누더기 바람막이에 평범한 장바구니를 든 노인 한 명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이목을 끌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엔 이상할 만큼의 무게감이 있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정혜성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아직 모른다.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인물이라는 것을. 정혜성은 조용히 걸어 나왔다. 버스 안은 정적에 쌓여 있었고 바닥에 쓰러진 최인섭의 지팡이만 덜컥거리는 진동에 맞춰 구르고 있었다. 지금 멈추면. 정혜성이 말했다. 낮고 울리는 목소리였다.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하지. 팔짱을 낀 채 앉아있던 건달이 고개를 돌렸다. 어이 영감님. 어디서 나타난 슈퍼맨이야? 늙은이가 참견을 하네. 정혜성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갔다. 건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키는 크고 팔뚝은 굵었지만 정혜성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거 진짜 맞아야 정신 차리겠네. 건달이 주먹을 들었다. 그 순간. 순식간이었다. 정혜성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건달의 손목을 틀었다. 퍽. 팔꿈치를 꺾는 듯한 짧은 소리, 이어서 무릎 뒤를 찌르듯 밀어버리자 건달은 힘없이 주저앉았다. 악. 고통을 참지 못한 건달이 비명을 질렀고 버스 안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다. 정혜성은 그를 일으켜 세우지도 않았다. 그저 그 위에 서서 낮게 말했다. 그 자리는 원래 비켜주는 거요. 모르는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버스 기사도 승객들도 아무 말이 없었다. 마치 오랜 시간 묵혀있던 무언가가 해소되는 듯한 분위기. 정혜성은 주워든 지팡이를 최인섭에게 건넸다. 괜찮으십니까? 인섭은 지팡이를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예, 덕분에. 그리고 둘의 눈이 마주쳤다. 짧은 몇 초였지만 그 안에 수십 년의 기억과 인연이 엇갈려 스쳤다. 그 순간부터 인섭은 느끼기 시작했다. 이 사람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자신이 잊고 살았던 어느 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지켜줬던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걸. 건달은 힘없이 바닥에 앉은 채 손목을 감싸쥐고 있었다. 정혜성은 그에게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다. 버스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눈치만 볼 뿐이었다. 그 정적을 깬 건 뜻밖에도 앞쪽 좌석에서 들려온 한 번의 박수 소리였다. 짝. 노인이었다.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박수를 한 번 더 쳤다. 짝짝. 그제야 하나둘씩 어색한 박수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지하철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아무도 끼어들지 않던 요즘. 모두가 묵묵히 외면하던 풍경 속에서 누군가가 나서 준 그 순간이 너무 오랜만이었다. 정혜성은 박수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인 채 자리에 앉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건달은 창피함에 벌떡 일어나 뒷문으로 도망치듯 내렸다. 욕설을 내뱉었지만 이미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최인섭은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자신에게 지팡이를 건네줬던 남자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그의 손등, 햇빛 아래 드러난 작은 흉터 하나. 무언가 총에 맞은 듯한 깊은 흔적이었다. 그 순간 인섭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번쩍 지나갔다. 눈 속을 달리던 밤, 등에 엎여 느꼈던 따뜻한 등, 그리고 가족 먼저 보내고 난 남겠다던 목소리. 인섭은 속삭이듯 말했다. 혹시 예전의 북쪽에서. 정혜성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순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버스는 다음 정류장을 향해 조용히 달려가고 있었다.
마치 과거를 향해 나아가듯이 버스는 다시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었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일상의 풍경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최인섭의 눈은 정혜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저 손, 그 흉터, 그리고 저 눈빛. 멀리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 하나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잿빛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안고 뛰던 사람. 아버지가 붙잡던 손을 놓고 등을 내어주었던 그 사람. 그때 그 등에 분명히 총성이 있었다. 혹시... 입을 열려던 찰나 정혜성이 먼저 고개를 돌렸다. 괜찮으십니까? 아까 넘어진 데는.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낯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언젠가 들었던 말투였다. 괜찮습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피했지요. 인섭도 모르게 경계가 풀리듯 대답했다. 하지만 그 눈은 여전히 정혜성의 얼굴을 꿰뚫듯 바라보고 있었다. 정혜성은 그 시선을 의식한 듯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요즘은 나이 들어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거칠어져서요. 그 말에 인섭은 짧게 웃었다. 예전엔 더 거칠었지요. 총소리와 발소리만 가득하던 밤길에 비하면. 정혜성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은 너무 오래전, 너무 깊숙이 묻어두었던 세계에서 온 것이었다. 혹시... 인섭은 다시 물었다. 선생님 군인이셨습니까? 정혜성은 짧은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는다.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부정 속엔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 그 기억에서 도망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버스는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고 문이 열리며 바람이 한 줄기 들어왔다. 그러나 인섭의 눈에는 아직도 그날 밤 백두산 골짜기에서 불어오던 매서운 바람이 다시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버스는 몇 정류장을 더 지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하고 자리가 비었다. 정혜성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뒤편 빈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그 순간 그의 소매가 흘러내렸다. 팔뚝 한가운데 선명하게 남은 오래된 흉터 하나가 드러났다. 살결 위로 붉게 퍼진 흔적. 총알이 관통한 듯한 깊고 낡은 상처였다. 최인섭은 그 흉터를 보자마자 숨을 멈췄다. 맞다. 그 밤 총성이 울렸고 누군가 나를 감쌌다. 눈 속에 쓰러진 그 남자의 팔에도 저 흉터가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백두산 인근의 철조망, 달빛 아래의 어둠, 그리고 피 냄새. 그 사람이 살아있었단 말인가? 인섭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혜성 쪽으로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정혜성은 이미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을 감은 듯 아주 멀리 떠나 있는 표정이었다. 묻고 싶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날 우리 가족을 구해주고 자신은 끝까지 남았던.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단지 흉터 하나로 모든 걸 확신하기엔 그날 이후의 시간들이 너무 길었다. 버스가 또 한 번 멈췄다. 이번엔 정혜성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다. 인섭이 뒤따라 일어서며 그를 불렀지만 정혜성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내렸다. 버스 문이 닫히고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섭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눌렀다. 세월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뭔가가 그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흉터는 몸에 남지만 진짜 상처는 마음에 남는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한다. 버스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최인섭은 멍하니 자리에 앉았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잊혀졌던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얗게 눈 덮인 산길, 등 뒤에서 들려오던 날숨, 그리고 군홧발 소리. 꼭 살아야 해. 알겠지? 가족부터 보내. 그는 그 밤을 잊지 않고 있었다. 자신은 너무 어렸고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등에 엎여 있었던 그 따뜻한 온기, 그리고 쓰러질 때 울부짖던 목소리까지 분명했다. 그 사람은 오늘 만난 그 노인이다. 정혜성. 그 이름을 몰랐지만 얼굴과 손끝에 남은 인상은 시간을 거슬러 그대로 되살아났다. 그날 밤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자신과 어머니, 동생을 철조망 너머로 밀어냈다. 그리고 그는 총성과 함께 쓰러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그리고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올랐다. 어떻게 살아있었던 거지? 인섭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과거를 파묻고 살아온 자신의 시간이 마치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밤, 자신을 향해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말하던 남자의 눈빛이 또렷이 떠올랐다. 꼬마야,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 말이 마치 어제 들은 듯 생생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뒤돌아보았고 그 남자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을 기억해버렸다. 그 기억은 오랫동안 자신을 따라다녔다. 악몽이 되어 죄책감이 되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는 살아있었고 이제 인섭은 그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날이 저물 무렵 정혜성은 시장 골목 안쪽 작은 연립주택으로 조용히 돌아왔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문을 열고 마당에 놓인 낡은 신발을 정리한 뒤 말없이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씻었다. 오늘 있었던 일 따위는 아무렇지 않은 듯, 늘 그래왔다는 듯.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다른 시선들이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야, 그 영감 맞지? 버스에서 우리 형 쪽팔리게 만든 놈. 확실해. 내가 영상 돌려봤어. 짭새도 아닌데 아주 그냥 기술자더라. 오늘 밤 손 좀 봐야지. 밤 9시. 그림자 셋이 골목을 따라 움직였다. 팔에 문신을 한 건달 무리. 낮에 제압당한 자의 동생들과 친구들이었다. 담배를 피우며 웃던 셋은 정혜성의 집 앞까지 와선 소리도 없이 발을 맞췄다. 창문 열려있네? 별거 아니겠지. 그냥 던지고 빠지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 툭 무언가 발밑에서 굴러 떨어졌다. 깡통이었다. 그 안엔 낡은 철사와 못이 뒤엉켜 있었다. 잠시 후 작은 전등 불이 켜지고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정혜성은 이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놀라지도 묻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주름 속에서 묵직한 한마디를 꺼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멈추면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하지. 셋은 당황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고 그 안엔 전쟁을 지나온 사람만이 갖는 차가운 침착함이 담겨 있었다. 아주 영화 찍네 이 영감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혜성의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아무도 예상 못한 방식으로 세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된다. 정혜성의 손이 움직였다. 빠르지도 거칠지도 않았다. 마치 이미 수백 번 반복된 동작처럼 정확했다. 첫째의 손목이 꺾이며 떨어뜨린 쇠파이프는 마당 바닥에 쾅 소리를 내며 튕겼다. 둘째가 주먹을 쥐고 뛰어들기 전 정혜성은 몸을 낮춰 다리를 걸었고 그의 얼굴은 바닥을 향해 그대로 꼬꾸라졌다. 셋째는 놀라 뒷걸음질치며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혜성은 빈 깡통을 발로 차날려 그의 손등에 정통으로 맞췄고 칼은 날아가 담장 너머로 사라졌다. 세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마당 구석에 몰려 있었다. 정혜성은 헐떡이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를 위협하는 건 쉬운 일이지. 하지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 어둠 속 그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다. 젊은 건달들의 눈에 그 노인은 더 이상 노인이 아니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 죽음을 겪어본 자, 그리고 두 번 다시 무너지지 않는 산 사람이었다. 일어나라. 두 발로 걸어나가. 하지만 다음에 또 오면 그땐 말로 안 끝난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셋은 휘청이며 마당 밖으로 나갔다. 정혜성은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저 허리를 펴고 조용히 현관 쪽으로 돌아섰다. 낡은 현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는 방 안에 전등을 켜고 묵은 책을 다시 펼쳤다. 그의 방식은 분노가 아니라 절제된 힘의 경고였다. 그리고 그가 지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오래된 시간과 잊히지 않은 신념이었다. 다음날 아침 맑은 햇살이 창틀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정혜성은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다. 어젯밤 일이 마치 오래전 기억처럼 잔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지팡이에 의지한 최인섭이었다. 실례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으며 말했다. 커피 한 잔 가능하겠습니까? 정혜성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시지요. 커피는 진하지 않습니다. 작은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두 잔의 머그컵이 탁자 위에 놓였다. 조용한 방 안엔 커피 끓는 소리와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흐르고 있었다. 인섭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어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버스에서도. 정혜성은 미소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인섭은 머뭇거리다 물었다. 혹시 예전 백두산 근처에서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혜성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고요히 그 근처는 가본 적 없습니다. 하고 짧게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인섭은 따지지 않았다. 그저 커피잔을 들고 천천히 입에 댔다. 그날 밤을 기억하시는군요. 인섭의 말에 정혜성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손끝이 컵을 잡은 채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릴 업고 밀어주고 마지막엔 총알을 대신 맞아주신 분을요. 정혜성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커피 향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웠다. 기억은 잊으려 해도 따라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하지만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소. 지금 당신 가족이 살아있다는 게 그날의 전부니까. 그 말에 인섭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살아있다는 게 그토록 값진 일이었군요. 방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어제와 달랐다. 부서진 과거를 꺼내놓고 함께 마시는 평온한 시간이었다. 커피잔 위로 김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두 노인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양이 한 마리가 옆 골목으로 사라지고 바람에 빨래가 흔들렸다. 세상은 조용했고 그들의 마음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최인섭이 조심스레 꺼낸다.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수첩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과 이름 없는 메모 하나가 남아 있었죠. 정혜성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숨결이 약간 무거워졌다. 그 메모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모르지만 평생 잊지 못할 은인. 인섭은 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다. 그 안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 군복 입은 남자는 모자를 눌러 썼지만 그의 눈매와 턱선은 정혜성과 닮아 있었다. 이 사진 혹시 선생님이 아닙니까? 정혜성은 사진을 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그 시절 우리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기면 죽고 지우면 살았지요.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이름 없이 사라진 이들의 그림자가 방 안을 채웠다. 전우들, 작전 중 실종된 동료들, 지키고자 했던 민간인들. 그리고 살아남아 그 이름들 위해서 지금을 버티는 자기 자신까지. 당신 어머니는 강한 분이었습니다. 산 너머에 도착한 그날 그분은 내게 당신 이름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했지요. 하지만 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선생님의 방식이었군요. 누군가를 지키고도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것. 정혜성은 이번엔 고개를 들어 인섭을 바라봤다. 오래된 전우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살아남은 우리는 늘 조용히 남는 법을 배웠지요. 그 말에 인섭은 가만히 수첩을 덮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그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비록 나만 기억하더라도 말입니다. 정혜성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 이름이 없어도 그 진심만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1984년 12월 백두산 자락 국경선 인근.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어두웠고 바람 끝엔 얼음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정혜성은 검은 복면을 쓴 채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 신호에 따라 3명의 북파요원과 민간인 가족 4명이 눈 위를 기어가기 시작했다. 은신처까지 300m. 발자국 남기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설이 낀 눈 위로 손짓이 오가고 아이의 울음을 막기 위해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족을 이끌던 정혜성의 뒤에서 총성이 터졌다. 탕. 눈 속 어딘가에서 적 병력이 모습을 드러냈다. 탄환이 머리 위를 스치고 대열이 흐트러졌다. 어머. 가족 먼저. 정혜성은 재빨리 아이를 안아 철조망 쪽으로 내달렸다. 여기서 나가야 살아. 아이를 민 뒤 어머니를 붙잡아 넘겼다. 뒤이어 따라오던 전우가 총에 맞아 쓰러졌고 그의 피가 눈 위에 번졌다. 지금 빠져. 내가 남는다. 정혜성은 마지막까지 남은 아버지를 향해 외쳤다. 이 사람들을 살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는 허리춤에 숨겨둔 수류탄에 안전핀을 당겼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적 병력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정혜성은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몸을 던졌다. 철조망 뒤에서 인섭은 뒤를 돌아보았다. 어린 눈으로 본 건 총탄 속으로 달려가던 한 남자의 뒷모습이었다. 그날 밤 가족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 이름 없는 요원은 기록되지 않았고 오직 아이의 기억 속에만 살아남았다. 밤이 깊었다. 커피가 식은 테이블 위 두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시간을 씹듯 앉아 있었다. 정혜성의 시선은 멀리 어디에도 닿지 않는 허공을 향해 있었다. 그날 이후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과거를 꺼냈다. 2명의 전우는 전사했고 하나는 포로가 되어 끝내 돌아오지 못했죠. 난 혼자 눈 속을 뚫고 빠져나왔습니다. 손엔 피가 묻었고 어깨엔 탄환 자국이 남았죠.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속죄와 침묵
그리고 기억의 무게가 고여 있었다. 살아남는다는 건 복이 아니라 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난 이름도 계급도 버렸습니다. 그들의 목까지 숨쉬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인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와 직결된다는 걸 지금에서야 실감하고 있었다. 매년 겨울이면 그날 꿈을 꿉니다. 같이 뛰던 사람들, 웃던 얼굴들이 총성에 사라지는 걸 가만히 바라보는 꿈이죠. 정혜성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엔 주름만큼이나 깊은 후회와 기억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묻곤 했습니다. 왜 결혼도 안 하고 왜 어디 소속도 없느냐고. 그땐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은 나란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랐던 거죠. 그 말에 인섭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의 희생도 사라집니다. 그 말에 정혜성은 비로소 인섭을 바라봤다.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도착한 단 한 명의 증인. 자신의 존재를 기억해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혜성의 어깨는 아주 조금 처음으로 가볍게 내려앉았다. 불 꺼진 거실. 식은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인섭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 사실 그날 밤 마지막까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앞만 보라 했지만 저는 끝내 뒤를 돌아봤어요. 정혜성은 눈을 감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저는 그때 선생님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으셨으면 하고 바랐어요. 그래야 제가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으니까. 정혜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약속? 인섭은 작게 웃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도망치기 직전에 엎인 채로 제가 말했어요. 삼촌 꼭 다시 만나요. 하얗게 얼어붙은 산길, 숨이 차게 달리던 그 밤의 소리가 다시 되살아났다. 복면을 쓴 사내의 등에 엎인 어린 인섭은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꼭 붙잡은 채 말했다. 꼭 다시 만나요, 삼촌. 그때는 제가 꼭 뭘 해드릴게요. 정혜성의 눈가에 처음으로 미세한 물기가 맺혔다. 난 그 말을 들었다. 근데 그 약속이 살아서 날 잡았지. 죽을 수가 없었어. 그 짧은 한마디가 나를 국경 너머까지 끌고 갔어.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엔 겨울바람이 낙엽을 밀고 지나갔다. 어릴 적 약속은 잊기 마련인데 정혜성이 웃으며 말했다. 넌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인섭은 똑바로 그를 바라봤다. 살아남은 우리가 그 약속마저 잊으면 그날 죽어간 분들 정말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정혜성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손을 모았다. 오래도록 감추고 있던 감정이 그 아이의 약속 한마디로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인섭은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작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그 수첩을 한 번도 버리지 못했다. 낡은 가죽 표지는 바랬고 안쪽 페이지엔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가득했다. 1992년 3월 11일 인섭 감기. 약지옴. 정씨가 대신 병원까지. 1995년 7월 14일 정씨 모습 본 듯. 멀리서 눈인사만.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한 줄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은 아직 모르지만 평생 잊지 못할 얼굴. 그 옆엔 조심스레 붙여둔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눈 덮인 산자락, 흐릿한 군복 차림의 남자가 뒷모습을 향해 걷고 있었다. 얼굴은 희미했지만 옷맵시 뒷모습 체격. 그건 분명 정혜성이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군요. 인섭은 수첩을 천천히 덮었다. 어머니는 살아남은 은인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그저 기억만을 남겼다. 그 기억 하나로 평생을 살았다. 그는 주방으로 가 작은 봉투를 하나 꺼냈다. 거기엔 편지지와 함께 오래된 종이봉투가 들어있었다. 봉투 겉면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난다면 이걸 전해주세요. 편지엔 감사의 말이 쓰여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침묵이 우리 가족을 지켜줬습니다. 그 침묵을 저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인섭은 봉투를 들고 마당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희미하게 날리고 있었다. 가만히 있으면 녹아버릴 만큼 작고 조용한 눈. 하지만 그 속에는 한 사람의 생애가 그리고 가족 전체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이제 드릴 수 있겠네요.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을.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봉투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가장 가슴 가까운 주머니에 넣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다. 정혜성은 마당에 나와 감나무 아래 걸린 마른 빨래를 걷고 있었다. 그때 골목 너머로 인섭이 모습을 드러냈다. 손에 오래된 봉투를 들고 있었다. 선생님.
정혜성이 돌아봤다. 이번엔 그 눈빛에서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인섭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입니다. 그날 당신께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30년이 넘게 기다린 마음입니다. 정혜성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에 쥐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마루에 앉았다. 편지지를 꺼내고 고요히 글자를 읽어나갔다. 바람이 불고 마당엔 낙엽 몇 장이 흔들렸다. 정혜성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다. 당신의 침묵이 우리 가족을 지켜줬습니다. 그 침묵을 저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글자를 따라가던 그의 눈동자가 한순간 고여있던 무언가에 젖어들었다. 그날 밤 난 죽으려 했소. 정혜성이 입을 열었다. 마지막 수류탄을 꺼내고 내가 벌어놓은 시간을 대가로 삼으려 했지. 근데 당신 목소리가 들렸소. 꼭 다시 만나요, 삼촌. 그 짧은 말 하나에 난 살아야 했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지금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삶의 이유가 담겨 있었다. 나는 이름도 없이 살았고 묻히길 바랐지만 이 편지 덕분에 처음으로 그날의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느껴졌소. 인섭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어떤 말도 지금의 감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당신 어머니는 강한 분이셨고 당신은 그분이 남긴 약속을 지켰소. 정혜성은 편지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 종이는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억과 진실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다. 편지를 품에 넣은 정혜성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바람 소리만이 서로의 침묵 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인섭이 먼저 조심스레 물었다. 왜 그토록 오래 침묵하신 겁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혜성은 미소도 없이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란 건 때로는 남는 것보다 사라지는 게 더 나은 법이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언젠가 말할 날이 올 줄 알았지. 근데 말이오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이다. 내가 살아남은 건 누군가의 이름 대신 내가 사라져야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 말이오. 인섭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그 말 속엔 전우들의 희생을 대신 짊어진 살아남은 자의 무거운 죄의식이 묻어 있었다. 함께 작전에 나선 동지들 중 내 이름을 알고 있던 사람은 셋뿐이었소. 그 셋 중 마지막 한 사람도 내가 탈출하고 이틀 만에 총에 맞았단 소식을 들었지. 정혜성은 잠시 말을 멈췄다. 한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는 듯 눈을 감았다. 그때부터였소. 누가 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누가 날 기억해도 모른 척했지. 잊혀질수록 그들이 더 오래 기억 속에 남는다고 믿었소. 인섭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근데 그대 어머니의 편지엔 그 반대가 적혀 있더이다. 내가 사라졌기에 당신 가족이 내 이름을 기억했다고. 그는 천천히 인섭을 바라봤다. 참 아이러니하지. 내가 외면하고 버린 이름이 누군가에겐 삶을 지탱한 유일한 기억이 될 줄이야. 그 말에 인섭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이 지금 여기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그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정혜성은 미소도 눈물도 없이 그저 오래전 전우를 보내는 듯한 눈으로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정혜성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자물쇠도 없는 낡은 철제 상자. 그 안엔 오래된 수첩과 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이 사람들입니다. 그는 사진을 천천히 펼쳤다. 거기엔 군복을 입고 웃고 있는 젊은이 셋이 있었다. 박재하, 이준식, 최기룡. 내 전우였고 친구였고 나보다 먼저 갔던 사람들입니다. 정혜성은 사진을 한 장씩 꺼내며 작전 당시의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다. 재하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누구보다 빠른 판단을 했지. 작전 중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소. 그의 손끝이 사진 모서리를 따라 움직였다. 마치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쓰다듬어왔던 듯한 동작이었다. 준식이는 웃음이 많았지. 가족 얘기만 나오면 눈물부터 글썽이던 놈이었소. 그런 그가 마지막 순간엔 가장 앞에 섰소.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최기룡. 사진 속 그가 어깨를 감싸 안고 웃고 있는 이는 정혜성이었다. 기룡이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였소. 나보다도 내 가족을 먼저 챙겼던 사람이었지. 정혜성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날 밤 총탄이 날아오던 순간 기룡이는 나 대신 뛰어들었소. 그렇게 내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인섭은 조용히 그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얼굴들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정혜성의 기억 속에선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나는 단지 그들이 벌어준 시간 위에 서 있었던 거요. 그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이름들을 매일 되뇌며 삽니다. 누군가 그들을 기억해 줄 때마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조금은 명확해지니까. 인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론 저도 함께 그 이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분들 덕에 제 가족이 살아 있었던 거니까요. 정혜성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 말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일 겁니다. 하고 말했다. 그의 눈가에는 아주 작은 미소 하나가 떠올랐다. 이름 없는 죽음이 아니라 기억 속에 살아있는 전우들의 부활 같은 순간이었다. 며칠 뒤 인섭은 동사무소를 찾았다. 작은 민원창구 앞에 서서 가슴 안에 묵혀뒀던 이름 하나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직원은 그의 나이를 보고 이해한 표정으로 물었다. 직계 가족이 아닌데 이분의 정보를 등록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제 가족의 생명을 구한 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명단에도 어떤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장의 서류에 그분 이름이 남기를 바랍니다. 직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컴퓨터를 켰다. 인섭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이름을 불렀다. 정, 배, 성.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 있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인섭은 정혜성의 집을 다시 찾았다. 작은 수첩 하나를 선물로 건넸다. 표지엔 금박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억이 남은 자리. 이건? 정혜성이 묻자 인섭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이름도 얼굴도 잊히지 않도록 적어두시라고요. 당신의 시간도 말도 전우들도 그리고 당신 자신도. 정혜성은 수첩을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말수가 적었지만 그날만큼은 수첩을 꼭 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이란 게 참 낯설고 무서운 거였어. 하지만 이제 누군가 기억해주겠지. 그 말에 인섭은 대답했다. 누군가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듯 이제는 제가 당신 이름을 지킬 겁니다. 작은 수첩 위에 처음으로 펜이 닿았다. 정혜성은 맨 첫 줄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써내려갔다. 박재하, 이준식, 최기룡, 그리고 정혜성. 그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기억 속이 아닌 세상 위에 남기기 시작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오후, 정혜성은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팡이를 무릎 위에 두고 손엔 익숙해진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는 요즘 매일 아침 수첩에 몇 줄씩 글을 남겼다. 기억하고 싶은 이름들, 순간들, 그리고 말들. 한 줄 한 줄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그날도 그는 천천히 적었다. 우연처럼 왔지만 나를 살린 것은 결국 사람이다. 그 순간 누군가가 다가왔다. 최인섭이었다. 따뜻한 봄 옷을 입고 작은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다. 한 잔 하시죠, 선생님. 오늘은 제가 샀습니다. 정혜성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은 오늘처럼 따뜻할 때 남겨야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마치 그렇게 함께해온 시간이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다. 생각해보면 인섭이 먼저 말했다. 그날 버스 안에서 자리를 비켜줬더라면 전 평범하게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정혜성도 작게 웃었다. 그 자리 하나가 참 많은 걸 바꿨소. 그 작은 시비, 그 우연한 개입, 그때의 침묵, 그때의 시선. 그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져 지금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 우연이 필연이 되기까지 인섭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잊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정혜성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윽고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천천히 써내려갔다.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일이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인섭을 바라봤다. 내가 당신을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당신이 날 다시 살려준 거였어. 그 말에 인섭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우리 둘 다 살아남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마주한 우연을 가장 아름다운 필연으로 바꿔내고 있었다. 늦은 오후 도심 외곽의 종점 버스 정류장. 붉은 노을이 천천히 하늘을 적시고 있었다. 정혜성과 최인섭 두 노인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한참을 말없이 지나가는 차량을 바라보다 정혜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 이 자리에 앉았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오늘은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인섭이 잔잔하게 말했다. 오늘은 우리가 멈추는 날이니까요. 바람이 불어 낙엽 하나가 무릎 위로 떨어졌다. 정혜성이 그것을 들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사람의 인생도 떨어지는 낙엽처럼 조용히 멈출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이지요. 인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가 그동안 쓴 수첩의 마지막 장엔 정혜성의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기억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오히려 살린다. 이제 가실 겁니까? 인섭의 질문에 정혜성은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디든 정류장은 있기 마련이지요. 어디든 내려야 할 곳이 있고 다시 타야 할 것도 있고. 잠시 뒤 도착한 버스의 문이 열렸다. 두 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혜성은 지팡이를 짚고 인섭은 천천히 팔을 내밀어 그를 받쳤다. 버스 문 앞에서 정혜성이 잠시 멈췄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류장 뒤편에 있는 노란 안내판을 바라봤다. 거기엔 새겨진 글씨가 있었다. 침묵의 증인. 그가 지나간 자리엔 이름보다 큰 기억이 남는다. 인섭은 미소 지었다. 이제 선생님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정혜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는 조용히 출발했다. 노을이 깔린 길 위를 두 사람을 태우고 마지막 정류장을 지나 또 다른 시작으로 향하고 있었다.